안녕하세요. 네, 서울적진학교 교사 김재린입니다. 네, 앞 영상에서 우리가 보편적 지원의 실행 충실도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TFI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문항별 채점 안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한번 봤죠. 무엇이고, 왜 하고, TF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채점 기준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문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영역에는 두 개의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보편적 지원에서는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지원에 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때 가능한 대부분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당자 혼자가 아니라 또는 부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학교를 대표하는 팀을 구성해서 우리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학교를 대표한다라고 했죠. 이 팀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팀 구성에 관한 특징으로 이제 이러한 본문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보편적 지원팀에는 업무 담당자, 학교 관리자, 학부모, 그리고 다음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 실무 경험을 갖춘 내외부 구성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의 지식과 경험이냐. 자, 5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행동 분석 및 중재입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그렇다고 이 행동 분석 및 중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다.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학교에서는 사실 학위를 가졌거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역량이 어디서 활용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소한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보편적 지원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각각의 요소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교사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행 경험을 갖춰서 우리가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실행을 할 때 구성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실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충분히 자기 개발 노력을 거쳐서 여기서는 30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0시간이 충분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기 개발 노력을 꾸준히 하셨고 또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역량을 충분히 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코칭입니다. 사실 코칭의 가장 핵심은 자문을 하는 거죠. 예, 이 실행에 관한 자문을 하는데, 자, 이 자문을 하려면 자, 앞에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코칭을 이렇게 두 번째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코칭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신뢰를 기초로 그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 역할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코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 및 행동 양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교육과정 부장, 안전생활 부장님이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어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 이게 뭐 과정별 부장님이 학년 부장님들은 이거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죠.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 본인이 나와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교사가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코칭과 행동 분석 및 중재의 역할을 한 사람이 동시에 맡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구성원이 모두가 여기에 있는 1개 이상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이 3가지를 가져도 되는 만큼 충분한 수적으로 너무 많지만 않다면 구성원 수가 사실 본인의 참여 의사, 의지, 열정만 있다면 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채점 기준. 여기 보면은 이 본문과 동일하게 업무 담당자, 학교 관리자 등 모든 역할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걸 첫 번째 물어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여기 구성원의 회의 참석률이 80% 이상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난데없이 왜 회의 참석률을 물어보냐고요. 자,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사실 교사들 중에서 일은 너무 바빠가지고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성원이면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라라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 구성원이죠. 모두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막 1년에 한 번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참석률이 80%, 한 사람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2번째 문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팀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들 정말 바빠요. 그래서 회의를 모였을 때는 빨리 진행해야 돼요. 내실 있게, 빨리.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가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모두 다루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확한 팀 운영 및 회의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데요. 보편적 지원팀은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 1회 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4가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기회의 형식과 의제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월말에. 또는 미리 결정되고 공유된 의제가 있어야 합니다. 의제가 아무것도 없이 모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 형식, 우리가 예측 가능한 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정족수라든지 회의 시간이라든지 의결 방법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록 양식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의제별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 원인, 해결 방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정 담당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논의 내용을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회의록에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일정을 여기에 적도록 되어 있다면은 이제 다음 회의까지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연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된 구성원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 관리자, 회의 진행자, 기록자, 앞 영상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영역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라면 자료 관리자, 그리고 코치, 그리고 치어리더. 그러니까 치어리더라는 거는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참여를 독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앞 세 가지는 반드시 정해야 한다라는 거. 회의 진행자, 기록자, 시간 관리자. 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1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인데요. 액션 플래닝이라고도 하죠. 그럼 도대체 액션 플래닝이 뭐냐? 운영 계획서랑 똑같은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운영 계획서는요. 보면은 우리 학교의 어떤 식의 모습으로 할지에 대한 매뉴얼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시기별로 세부 과제들이 나와 있고, 이 세부 과제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 운영 계획, 시기별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행 계획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인식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이 회의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실행 전략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실행 계획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느냐,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4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사용하고 있느냐, 모두 하고 있다면 이제 이 점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3번 기대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공동체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들이에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대 행동이라고 해요. 이 기대 행동을 만들면요,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학교 문화를 확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기대 행동에 관한 본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학생과 교직원, 자, 교직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직원 행동에 관한 5개 이하의 긍정문으로 기술된 기대 행동과 상황 및 장소별 예시를 정의하고 게시한다라고 돼 있죠. 정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게시를, 포스터 등을 이렇게 부착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장소별 행동 규칙 안내표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한 예인데요. 여기서 기대 행동은 뭘까요? 여기 안전하게 예의 바르게 스스로라는 것들이 기대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모습이죠.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행동 규범이고, 이거가 교실이나 복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고 삭제 가능하죠. 그리고 새로운 여기에 있지 않은 행동도 우리가 가르치고자 할 때 기대 행동과 연계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행동은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교직원도 포함되고 학생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동의라는 것을 했을 때 사실 좀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뭐 보팅 같은 거, 예를 들어 막 투표해서 막 90% 이상을 받아야 돼라는 막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런 기대 행동을 무엇이 중요하세요라고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소통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리더십 팀이 정하셔도 충분히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를 하실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일단은 더 중요한 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이끌어내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한다라는 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대 행동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대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책무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자, 이거의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긍정문으로 기술된 5개 이하의 기대 행동이 게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및 장소별로 구체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앞에 두 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 다음이에요. 90% 이상의 교직원이 기대 행동의 3분의 2 이상을 말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은요. 앞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해서 사람들의 합의에 기반을 해서 이 기대 행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최소한 이것이 만들어지고 공유가 됐다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현장 점검용 면담 기록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가서 막 10명 정도의 선생님에게 막 무차별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기대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대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모두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담 기록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가르치는 행동이죠. 가르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대 행동을 가르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행동을 직접 가르쳤다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무엇이 좋은 예인지 무엇이 나쁜 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목표를 두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본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대 행동이죠. 기대 행동을 교실과 교실 외 기타 장소에서 여러 장소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이전 기준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서화된 공식 일정과 교육 계획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학교 차원에서 운영 계획서 안에 언제 어디서 이거를 누가 기대 행동을 가르칠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이 이제 문서화된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 계획서에 또는 학교 운영 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자세히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과 기타 장소에서 가르치고, 자, 마지막으로, 자, 70% 이상의 학생이 기대 행동의 3분의 2 이상을 말할 수 있다. 자, 앞에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사실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모르면 사실 이건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그래서 이때 면담 기록지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를 보면은 면담 기록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첫 번째가 가르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막 67%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리더십 팀이 모여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분의 2로 할지, 4분의 3으로 할지, 50%로 할지 학교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학교가 만약에 문서화된 공식 일정과 교육 계획에 딱 잡고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선생님들이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기준을 상향 올리는 게 맞겠죠. 근데 아직 이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90% 이상 선생님들이 참여해야 돼라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1점인데 기대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행동을 그때 이제 이렇게 판단 기준을 조금 낮춰서 할 수도 있지만 뭐 똑같이 엄격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 팀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그 양식을 보면은 선생님에게 기대 행동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몇 명이죠? 10명.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의 질문과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선생님들에게 하고 있어요. 애들에게는 자, 기대 행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앞에 내용은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구어적인 촉진을 제공한다라는 도움을 준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적인 표현 수단을 준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기대 행동이 비교적인 행동 규범이에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거를 판단하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장소별 행동 규칙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해서 그걸 대체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그리고 너무 중도 장애인 학생들에게 똑같이 3분의 1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2개 중 1개만이라도 맞추면 이제 3분의 2에 준하는 어떤 적절한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행동 정의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 문제행동 정의. 사실 문제행동이 발생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너그럽게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는 선생님도 있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개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공존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너그러운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조금 느슨하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선택적으로 강화, 차별 강화의 역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어떤 문제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간에 정의, 무엇이 문제 행동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해 일관성 있는 어떤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자, 무엇이 행동이고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는요, 이거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행동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가 학교 차원의 대처와 교사 차원의 대처가 요구되는 문제 행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각각의 심각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차원의 대처가 요구되는 문제 행동은 심각한 문제 행동이겠죠. 그러한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소한 행동, 심각한 행동, 위기 행동 이렇게 해서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학교는. 그리고 이거의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앞에 후속 대처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교정 전략이 있고 사안 관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를 물어본다면 교정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문제 행동을 빨리 중단시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칫 내가 잘못된 교정 전략이
아이를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 행동을 자극해서 이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건 지속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러지 않게끔 이렇게 교정 전략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심각할수록 보면은 개입의 수준이 강해지고 조금 제한적인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선생님 이러면서 자, 타임아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타임아웃은 아이들에게 혐오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 교실 안에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교사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다른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학생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타임아웃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원칙을 이때 알고 있어야 이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처럼 각각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후속 사항 관리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빨리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종료가 됐어요. 문제 행동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의 행동을 점검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심각해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 고려돼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 선에서 아직은 학급 차원이잖아요. 선생님 선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뭐 학교 방침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위기 행동과 관련해서는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 행동에 대한, 그리고 안전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이 사람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물론 관리자에게도 가죠. 예.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누가 수합을 해서 이 정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행동 보고서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문제행동 보고서 자료라는 거는 심각한, 어디서부터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후속 조치 과정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별도로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학교 방침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료 수집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인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행동 정의와 관리 절차가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문서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선생님들 알아야 되고 학부모님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하고 가족들과 공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정의와 대처가 문제 행동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이것만 하면 될까요? 네, 우리는 일단 선행적으로 기대 행동을 가르치고, 그렇죠? 교수하고 강화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 행동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의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이제 2점 척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연수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할 때 문제 행동의 정의와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문제행동 관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문제행동의 정의,
그리고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너무 징계적인 성격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교정 전략을 할 때 지나치게 후속 조치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육이라든지 사전 예방이라든지 사전적인 선행적인 조치를 반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격들을 알아보자고요. 자, 학교의 문제행동 관리 정책 절차는 사전 예방적, 교수적, 회복적 접근의 일관성 있는 실행을 강조한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격과 관련해서 할 때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 문제행동 관리 정책이 규정에 부합되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아니, 왜 규정이 나왔냐는 거죠. 사실 규정은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강조되는 원칙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런 다양한 생활지도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예방과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에요. 특수학교나. 자, 그러면은 특수교육법에서 근거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I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게 IP로 아이에게 적절한 개별화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느냐, 문제행동 후속 조치에 반영되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응 전략이 문제행동 개선에 효과적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인 조치가 있느냐, 교육적인 조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뭐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조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 행동을 중단시키는데 효과적이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어떤 개입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강조돼야 될 부분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학생만의 안전만을 강조하고 선생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안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보여야 되고 어떤 이 개입 과정에서 우리가 왜 원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금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한 실시에는 이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행동의 후속 조치가 문제행동의 재발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느냐,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고 문제행동 전반적인 정책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채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점 기준을 살펴보면요. 관리 규정이 사전 예방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제가 질문을 제시했죠.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사전 예방적이고 교수적인 접근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여기에 부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거는 관리자가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고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관리자는 누가 해당할까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문제행동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 그리고 보고 체계상에서 이분들에게 항상 그 보고 체계가 일관성 있게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장 선생님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상황에 따라 이 전반적으로 실제 해당 절차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분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앞에서와 같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지 엄격하게 잡을 건지 아니면 조금은 유연하게 볼 건지를 이제 팀에서 결정을 해서 당연히 이제 그 기준이 정해졌으면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몇 % 이상 정도면은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전문성 개발에 관한 문항인데요. 자, 이때까지는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자,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교직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수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되겠죠. 자, 보면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행동 지원의 4가지 핵심 요소. 자, 뭐 기대 행동, 그리고 강화, 그리고 문제 행동, 교정이라고 했는데 관리 정책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의 지원 요청. 이 4가지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4번째 요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개별 지원으로 바로 요청하기에는 조금은 아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 그랬을 때 리더십 팀이나 이런 팀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저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거를 알리는 절차가 학교에 마련되어 있고 그게 요청이 접수가 되면은 이제 어떤 리더십 팀이든 아니면 과정별 학교 지원팀이든 이러한 것들이 컨설팅 솔루션 회의 팀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회의를 열었을 때 특히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다면 2, 3일 이내로 이제 그 팀이 구성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문서화된 연수 운영 계획에 따라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교직원 대상 연수가 연 1회 이상 제공되고 있습니까? 라고 있어요. 연 1회라는 거는 물론 이제 학기 초에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1회만 하면 가능할까요? 선생님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계속 상기시키는 재교육 또한 우리가 이 공식화된 일정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공식적인 일정에 따라 계획되고 제공되느냐 이 부분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거 학교 방침이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직원 연수는 보편적 지원의 4가지 핵심 요소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제 내용적인 요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 4가지를 다 전달할 필요도 없고, 조금씩 나눠서, 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4가지 핵심 요소가 전달이 되었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많은 학교들이 이 문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 연수를 가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면 공간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라. 그리고 학기 중에 새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대체 근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막 연출되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묻다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중간에 들어오신 사람에게도 이러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볼게요. 채점 기준을 보면 자, 문서화된 연수 계획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4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질문 있어요. 자, 서면 자료 제공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 4가지 핵심 요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화된 연수운영 계획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서면 자료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3분 전달 연수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점을 부여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선생님들에게 어떤 질문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연수는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3분 전달 연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물론 기대 행동에 대해서만 3분 전달 연수로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전체 내용을 3분 안에 전달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보조 인력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아쉽지만 사실 교사를 먼저 일단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면 일단 교사가 먼저 대상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자, 이 말은 보조 인력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 인력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네, 여기 1점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학급 운영 절차인데요. 자, 이거는 보편적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보고자 하는 결과예요. 자, 각 학급에서 보편적 지원의 구성 요소들을 실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장면이죠. 네, 확인할 때는 가능한 학교 체계와 일관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실게요. 보편적 행동의 구성 요소. 네, 이 예가 나와 있죠. 이것을 학급에서 학교 차원의 체계와 일관성 있게 실행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과 연계해서 교실에서 지켜야 될 일과나 규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구체적인 칭찬, 피드백과 함께 강화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 행동 발생했을 때 다양한 수준의 교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학급 내 발생한 문제 행동을 기록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랬을 때 우리는 보편적 지원을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모든 핵심 요소를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형식을 갖추어 실행한다. 이때 2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 학급 참여 현황 확인 방법. 예, 이거 미리 자료 수집 방법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학급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의 실태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일단 관찰을 한다거나 이거와 관련된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고 양적 기준도 리더십 팀이 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점수를 이제 뭔가 올린다면 가장 마지막에 이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어려운 과제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보는 거죠. 이걸 2분의 1로 할지 3분의 1로 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냐 비형식적인 실행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비공식적 실행이라는 것은 학교 방침과 상관없이 교사가 재량하에 이제 그냥 교사 재량하에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의지대로, 교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각각이라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체계와의 일관성을 갖추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 체계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보편적 지원의 핵심 요소가 일관성 있게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나는 이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하고 있다면 비공식적이지만 형식적인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피드백과 강화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제시가 돼서 사실 저도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강화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강화가 재교육과 함께 진행이 될 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때 학생들은 긍정적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화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강화 체계가 마련되어서 무작위로 선정된 교직원의 90% 이상에 의해 사용되고 또 학생들의 50% 이상에게 제공되었다라는 문항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공식적인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고 이거에 관한 문서화된 일련의 절차가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과 연계가 되어 있고 여러 장소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죠? 학생이 내가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는 네 긍정적인 행동에 관한 거야.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기대 행동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일관성 있게 이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연계가 하는 거는 이 피드백 자체가 기대 행동과 연계해서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면 긍정적 행동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강화는 언제 제공해야 될까요? 가능한 신속하게 즉시 제공합니다. 막 지연시킨다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은 사실 기억하지 못해요. 자, 공식적인 체계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90% 이상의 교직원에 의해서 사용된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면담 기록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50% 이상의 학생들이 제공을 받은 경험이 있다. 내가 긍정적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연계되어 있느냐, 여러 장소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학생들이 이렇게 강화 체계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 이 네 가지를 이제 각각의 이제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의 자료 수집 방법은 이건데요. 자, 여기 마지막 질문들이죠. 학생과 교직원 모두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강화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그리고 학생에게는 받은 적 있어요? 칭찬 스티커 받은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최근, 그래서 가능한 아이들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달 이내에 받은 적 있어요? 뭐 2달 이내에 받은 적 있어요? 이거를 그 학교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고, 일단 아이에게 물어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막 옆에서 선생님이 너 저때 받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네 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당연해요. 여기서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가늠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informed decision이라는 말을 하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데이터, 우리 학생 자료 있죠. 또는 실행충실도 자료. 이걸 교직원과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데이터를 교직원들과 공유한 빈도가 연구에 따르면은 실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공유하는 작업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교사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교직원은 학교 차원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보편적 지원의 기반 체제에 대한 의견을 연 1회 이상 제공한다. 자, 보시면은 이 점 기준 한번 볼게요. 연 4회 이상 자료를 제공받고, 자, 그리고 지난 1년 이내에 보편적 지원 핵심 요소의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료는 정기적으로 받고, 그쵸? 그래서 1학 한 학기에 한 번, 2번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교직원에게 제공받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직원이 의견을 제공하는 거는 사실 1회 이상, 좀 더 이제 횟수가 적죠. 왜 그럴까요? 네.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향상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의견은 충분히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여기서 1회 이상이란, 만약에 1회를 해야 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연말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자, 보셨죠? 이때까지 우리 진행 상황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자료 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가능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행 충실도 평가 자료,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행동 발생 현황에 관한 아까 말했죠. 문제행동 보고서 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록들도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과제별 추진 현황도 우리가 그때 이제 시기별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교직원이 보편적 지원의 핵심 요소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피드백 제공, 사실 학년 말에 할 건지 학기 초에 할 건지 항상 궁금해요. 그쵸? 네. 근데 사실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사실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질문이 조금 많았어요. 피드백 체계가 평가 활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자료 수집, 자료 평가, 자료 결과를 공유해라.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피드백 체계와 피드백 관리 체계와 그리고 평가 활동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같은 동일한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피드백 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료 관리 체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행동에 관한 자료, 실행 충실도에 대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공유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자료가 평가 자료 수집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이러한 우리가 평가 체제를 활용해서 피드백 체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쵸, 여기서 보면 동시에 진행도 가능해요. 하지만 일단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함께 적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 가족, 사회, 지역사회의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왜 필요하죠? 네, 우리 아이들이 결국 학교를 나가면 집에 가잖아요. 거기가 생활 공간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와 가정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을 때,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좀 더 쉽게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지역사회는 왜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네, 당연히 지역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 활동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가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지원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중재를 할 때 함께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학생과 관련인들과 공유를 하면 할수록 사실 보편적 지원을 통한 어떤 생활 지도 환경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항을 보면요. 학생과 관련인은 연 1회 이상 보편적 지원의 기반 체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채점 기준을 보면 지난 1년 이내에 학생 및 관련인들과 보편적 지원의 핵심 요소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문서 기록이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장애 학생은 어떻게 의견을 제공할 것이냐? 꼭 구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막 형식적으로 설문 형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그때마다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았어? 오늘 바다상점 재밌었어요? 이제 물어보고 어떤 광화물이 좋아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선호도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한 의견들이 수렴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담임교사나 이제 학부모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본인의 입으로 꼭 그 의견을 막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에 보면은 이제 또 이 지역사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해당하냐, 뭐 복지관이냐, 아니면은 뭐 구청이냐, 막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역 주민 봉사자도 여기에 개인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교육청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치료센터, 복지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에 참여해 주시거나 또는 후원해 주시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우리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를 사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 기관에서 아이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그들의 추가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홍보까지 했는데 갑자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래야 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부족하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보편적 지원과 관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또 어떤 이거와 지원 방안 마련과 같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학교 기관이 있다면 보편적 지원과 관련된 평가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쉬운 언어로 간결하게 해야 된다. 교사들과 공유하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가는 데는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행동 보고 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가에 대한 문항이고요.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문제행동, 우리가 이거 이전에 뭔가 교육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진행을 할 때, 지도를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계속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면서 교육 활동을 조금 조정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수정도 하고, 근데 그렇다면 사실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속도도 조절하고, 그렇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학교팀도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의 실행 계획을 조금씩 조정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료를 본다? 네, 문제행동 보고 자료를 1차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문제행동이냐? 긍정적 행동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네, 긍정적 행동을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 행동이 굉장히 좀 많은 친구들, 그리고 긍정적 행동, 어떤 사회적인 기대 행동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적은 빈도로 보이는 학생들일수록 사실 더 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기대 행동의 어떤 빈도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이 원칙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강화와 관련된 빈도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때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강화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가능하지만 학생 행동을 살펴보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반응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중심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팀은 문제행동 발생 빈도를 기초로 한 문제행동 보고 자료를 행동 유형, 장소, 일시, 학생에 따라 구조화하여 요약한 그래프로 시각화된 보고 자료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도대체 문제행동 보고 자료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조금 여기서 보면은 도대체 어떤 체계를 만들라는 거냐 이제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문제 행동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정의와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 행동 보고서 양식을 구성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구성을 할 때 문제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어야 되죠.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 유형인지, 어떤 장소인지, 어디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행동 보고서를 썼으면 이걸 누구에게 제출할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출된 서류를 수합해서 누가 이거를 입력하고 분석할지도 정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수집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우리는 유형이나 장소 이러한 것들의 다양한 정보에 따라 구조화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분석 절차죠. 자, 여기 볼게요. 어떤 유형의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가? 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발생 빈도가 유난히 높고 낮은가? 그리고 도대체 누가 많이 보이고 있는가?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조화해서 비교하는 게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된 프로그램, 내가 입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어떤 데이터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엑셀 도구를 활용해서도 이러한 어떤 자동화된 비교적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조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실행 환경이 개선되면서 분명히 이러한 관리 체제가 학교에 공급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 시트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되죠. 학생 발생 비도 따라 학생 이름, 걔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고 언제, 무슨 요일, 장소, 어떤 유형인지 이게 쭉 입력이 되는 거죠. 엑셀에 차례 시간 순서대로.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형별로 발생 빈도를 한번 보는 거죠. 어디 지금 현재 공격 행동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이제 일단 공격 행동이 왜 이런 거지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학생별들을 봤을 때 문제 행동 빈도 한번 보는 학생별로. 자, 여기서 보니까 오땡원이라는 친구가 지금 가장 많이 했어요. 이거 의미 뭘까요? 자, 이 친구가 개별화된 행동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당장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는 마련해야 돼요. 당연히 개별화 IP의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고 어떤 개별 지원팀에다가 이 아이들의 개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채점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료관리 체계가 존재하고 자료관리 체계가 뭔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문제 행동 빈도를 행동 유형, 장소, 일시, 학생에 따라 그래프로 시각화된 보고 자료에 즉시 접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즉시 접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자동화된 관리 체계라고 했죠. 내 데이터 입력과 동시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누군가가 분석을 해서 이걸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나요? 자, 일단은 이 자료라는 것은 정확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 입력과 가능한 자료 분실이 되지 않도록 임의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도록 특정 담당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트 시트가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선생님들이 이 데이터 시트는 여기 보면은 언제든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에는 보기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이 자료 관리자가 이제 그 수정과 입력과 수정의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입력을 하면 그것과 동시에 그래프가 연동해서 이제 변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보는 즉시 업데이트된 것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즉시 접근 가능한 경우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기반 환경이 필요한 거는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간단한 어떤 자료 수집 절차를 하나씩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그리고 엑셀 시트도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해서 구글 공유, 엑셀 공유 같은 거 스프레드시트를 우리 공유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우리의 기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 네. 그리고 이제 13번째 문항은요. 자료 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시각화를 했을 때 보니까 이게 유난히 이 학교에는 여기서 문제 행동이 많이 발생하네 라는 우리가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자료라는 것은 문제 행동을 어떤 그림을 그려줘요.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에 보여주는 문제와 그와 배경이 될 수 있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전체적인 부분이고 개인의 어떤 개별화된 어떤 자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측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팀을 수집한 절차를 마련했다면 그 다음에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래서 자료 기반 의사 결정이죠. 자, 팀은 월 1회 이상 문제행동 보고 자료와 학업 성취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사용한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자, 2점을 볼까요? 팀이 매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경우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강화 또는 수정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집해서 활용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실행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자, 이 두 번째 한번 질문을 살펴볼게요. 자, 자료를 우리가 막 검토를 해요. 그래서 행동상의, 그러니까 생활 지도상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있는 자료를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에 없다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아, 거기 아마도 애들이 되게 많아. 되게 혼잡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의견을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 해결 방안이 뭘까? 이걸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의 실행 계획에다 추가하거나 수정해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들어가지고 이 학교에 복도에 유난히 많은 문제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5월달 어떤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시간에 유독 많이 발생하네. 자, 이제 우리 추측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되죠. 애들이 학교할 때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복도에서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려고 하죠. 근데 모든 학급이 다 한꺼번에 나올 경우에는 혼잡해요. 내 앞을 가로막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제지를 하고 있고. 자, 문제행동 유형을 볼게요. 교사를 공격하고 또래를 공격하는 것들이 유난히 많죠. 또래 공격이 특히 많네요.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애들을 치네? 뭔가 진로를 방해하고 있나? 막 비켜! 막 이런 상황인가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이 문제 행동에 추측되는 동기, 기능을 적는 난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선호 활동, 사물 요구 기능이 가장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나를 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뛰어가고 그 제지되고 부딪히고 그 와중에 아이들을 때리거나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학교 전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 가설이 기능평가처럼 우리가 막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예,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학교 차원에 가면 이 정도의 어떤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왜 그럴까? 그러면 자, 6교시쯤 되면 애들이 원하는 게 있어. 빨리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동기를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혼잡을 줄이는 거죠. 아이들이 걸리는 아이들이 없게끔 조금은 거리를 두고 각 반별로 분배해서 학교를 지도하는 거예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조금 덜 혼잡하게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부터 또 반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교육해라. 복도에서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재교육해라. 그리고 강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루 정도 이벤트성으로도 해서 그날은 복도에서 스티커를 왕창 주는 거죠. 그리고 보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인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유독 어떤 애가 또 많이 한다. 어떤 애가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14번 실행 충실도 평가입니다.
자, 앞에까지는 우리가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실행에 대한 평가예요. 실행 충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우리가 실행 충실도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의 과정을 살펴본다거나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실행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요. 자, 팀은 매년 연 1회 이상 보편적 행동 지원의 실행 충실도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사용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자, 여기 보면은 실행 충실도 평가 자료가 수집되고 그 다음에 수집만 될 게 아니라 활용이 되는 것을 각각 점수화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표준화된 평가 도구가 있죠. TFI라는 이것을 활용하면은 최소한 1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거를 의사결정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신다면 2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적으로 수집한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공식적이라는 말이 정말 많아요. 자, 이거는 학교팀이 아닌 개인이,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비공식적이라는 거예요. 비공식적. 그리고 또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평가 결과를 교직원과 공유도 안 하고, 그렇죠? 리더십팀 구성원과도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교직원들과도 공유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사결정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적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실행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례평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쵸? 우리 이 과정을, 우리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매년. 그래서 이렇게 매년 계획, 실행, 평가의 어떤 순환적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은 우리 학교 자체의 역량이 좀 더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평가 체계에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지속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평가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팀은 보편적 지원의 실행 충실도와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연 1회 이상 문서화하고 관계자와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가 채점 기준을 볼게요. 자, 매년 실시되었느냐. 자, 여기 되어 있죠. 자, 좀 더 앞의 내용을 다시 보고 이제 볼게요. 자, 매년 실시되었느냐,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학생 자료가 개선 방안과 함께 관계자들과 공유되었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연례평가가 여기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연례평가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학년 말에 이제 특히 학기 말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그래서 학생들 성과도 점검하고 실행 과정도 점검하고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연례평가라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소요되고 좀 더 자세한 평가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효과성 평가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예, 이 효과성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실행 충실도 평가가 왜 포함되느냐. 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자, 효과성 평가는 적절한 수준의 실행 충실도가 확인되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행 충실도와 문제 행동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우리가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딱 봤더니 실행 충실도가 70점 이상이다. TFI가. 그리고 70점 이하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때 문제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소가 된 경우, 그리고 별 변화가 없어. 또는 증가했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하얀색 있죠? 적절한 수준일 때 문제 행동이 감소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래, 우리가 적절하게 실행했고 좋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냈어. 그러면 지금의 결과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계획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수준이고 문제 행동도 큰 변화가 없어요. 막 증가까지 했어.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당연한 결과다. 부적절하게 우리가 충실하게 실행 충실도 있게 운영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실행 충실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거죠. 도대체 방해 요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 2번 이거는 해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 회색 부분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 부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 행동이 좋아졌어.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예, 운수 좋은 날이다. 운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실행 충실도와 상관없이, 이 중재와 상관없이 나타난 현상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선 자료를 검토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부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의 자료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 문제 행동이 감소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료 수집 체계가 정확하게 마련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꿈나무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옆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다 갔어.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문제 행동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또한 사실 중재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 관련된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때는 계속해서 실행 충실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네, 실행 충실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 2, 3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3년 정도 실행 충실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실행했을 때 우리는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의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우리가 적절하게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해요. 조직은 학습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문제행동 관리 체계가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제행동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좀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개입과 관련,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참여를 안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거를 실행하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데이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떤 학교 데이터를 보고 3년 동안 문제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이 증가했지? 왜 변화가 없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행동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본다거나 충실도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행 충실도를 봐야 하는지를 알겠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부적절한 수준의 실행 출시도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일단 행동 자료 점검은 필요해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실행 충실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준의 실행 충실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의 개선 방안을 좀 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매년 일관성 있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2, 3년 정도 지속됐을 때 이제 학생 자료를 검토하면서 효과성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너무 막 서둘러서 한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좀 앞서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메일 번호를 놔뒀으니까요. 이메일 주소 놔뒀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